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우리나라 속담 도둑놈이 제 발자국에 놀란다는 말을 아시나요? 이는 나쁜 짓을 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드러내고 만다는 뜻이에요. 저는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젊은 나이에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는 못된 행동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나쁜 일이 찾아오면 세상을 원망해 보기도 하고 무작정 도망치려고만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힘든 일을 하도 많이 겪다 보니 익숙해진 것인지 과거에 큰 잘못을 하면서 살았나요? 악연이 참 많네 하면서 웃어넘겨 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어차피 제 경험상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대로 돌려받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나쁜 일을 겪은 당시에는 당연히 기분도 나쁘고 짜증도 나요. 하지만 제가 바꿀 수 없는 일에는 그냥 세상이 해결해 주겠거니 생각하고 마는 게 속이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30대 초반의 여성이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 전업주부로 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번화가에서 고급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죠.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일식집은 몇 년 전부터 입소문이 나서 동네 맛집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정말 고맙게도 손님들이 몰릴 때는 눈코 뜰 수 없이 바빠서 저도 시간 날 때마다 나가서 가게를 돕고 있죠. 물론 남편은 직원들도 있으니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지만 가게가 바쁠 때에는 손 하나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남편이 괜찮다고 해도 종종 가서 일을 도우려고 하는 편이죠. 사실 저는 현재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한 상태예요. 저희 부부 사이에는 자녀가 2명 있지만 딸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고 아들은 지금의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죠. 처음에는 저희 2사람 모두 결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서로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이혼의 아픔이 있다 보니 결혼까지 하기에는 쉽사리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각자 아이가 1명씩 있어서인지 결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아무리 부정해도 서로 끌리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서로 통하는 것이 많았고 상황이 비슷해서인지 뭔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먼저 용기를 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준성 씨, 우리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건 어때? 갑자기 결혼을 하자고 우리 만날 때부터 그냥 연애만 하자고 했었잖아. 당장 결혼을 하자는 건 아니야. 그냥 우리 둘 다 같은 아픔을 겪었고 아이들도 각자 1명씩 있으니까 같이 힘을 합치면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렇긴 한데 사실 전처럼 좋게 끝난 것도 아니고 조금 겁이 나네.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어때? 사실 양가 부모님은 우리가 결혼하길 바라시잖아. 게다가 아이들도 점점 클 텐데 합칠 거면 어릴 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 당신 뜻은 알겠어.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그때 당신 남편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란 듯 보였죠. 그럴 만한 게 저희 2사람은 연애만 하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이혼의 아픔이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똑같은 일을 겪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을 둘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각자 아이도 있다 보니 저희 2사람의 사랑이 괜히 아이들에게까지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연애를 결심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죠. 그러나 양가 부모님의 생각은 다르더군요. 아이가 있는 상황이니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해서 자리를 잡기 원하셨어요. 하지만 양가 부모님은 저희 2사람이 결혼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인지 가끔씩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만 풍기일 뿐 재촉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2사람은 부담 없이 만나는 게 가능했어요. 그러나 사람 마음은 갈대라더니 몇 개월 만나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 본 것이었어요. 저의 이야기를 듣게 된 남편은 조금 당황스러워했지만
거절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면 결혼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약 한 달 정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국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저희 두 사람 모두 결혼을 하면서도 혹시 같은 아픔을 또 겪지 않겠지 하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었죠.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아이들도 너무 잘 지냈고 저희 두 사람의 애정전선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힘든 시기가 한 번 지나가면 꽃길 걷게 되는 날도 있다고 하더니 그동안의 아픔들이 모두 잊혀질 만큼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했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정말 잘해줬거든요. 항상 저를 공주처럼 대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주기적으로 깜짝 선물도 해주었죠. 짠! 우리 며느리 애플파이 좋아한다고 해서 가게 낚간 사이에 내가 만들어놨어.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안 그래도 이 애플파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아이, 그래, 맛있게 먹어. 애들도 간식으로 주라고. 내가 넉넉히 만들어놨으니까 나로 챙겨만 주면 돼. 시어머니는 종종 이렇게 집에 찾아오셔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도 만들어주시고 가끔씩은 저와 제 딸이 같이 입으면 예쁠 것 같다면서 커플옷도 사다 주셨어요. 사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고부 갈등이라도 생기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해보니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더라고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소녀 같은 면모를 가지고 있어서 다가가기 훨씬 편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저희 두 사람은 친모녀처럼 항상 잘 지낼 수 있었죠. 그리고 저희 남편도 은근히 로맨티스트라서 그런지 저에게 너무 잘해줬어요. 이벤트가 필요한 날도 아닌데 뜬금없이 퇴근길에 꽃을 사들고 오고 평일에 제가 하루 종일 아이들을 보니까 주말에는 편하게 휴가 보내라면서 용돈 쥐어주고 밖으로 내보내는 날이 많았죠. 무엇보다 너무 고마운 것은 남편이 제 자식을 친자식처럼 대해준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 또한 저희 딸을 친손녀처럼 너무 아끼고 챙겨주셔서 그런지 지금은 오히려 재혼한 식구들을 더 좋아하고 잘 따르더라고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결혼을 하면서 날이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새로 생긴 동생을 싫어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달은 처음에만 조금 어색해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동생도 잘 챙기고 아빠 할머니라고 부르며 졸졸 쫓아다녔죠.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결혼하기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재혼을 하더라도 아이들 문제 때문에 결국 결혼 파탄까지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나 저희 집안은 신기할 정도로 평화로웠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희 딸에게 잘해주는 모습에 저도 새로 생긴 식구들을 잘 챙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또한 새로 생긴 저희 아들도 제 친자식으로 받아들이고 나이가 똑같이 대했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 온 식구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덕분에 저는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었죠. 헤어진 마당에 이제 와서 이런 말을 꺼내는 것도 웃기지만 지금의 남편과 시어머니는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저를 대하시는 태도도 그렇지만 어떡해요? 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지 매일 고민하고 문제가 생기면 화를 내기보다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인지 이전에 받은 상처들도 지금의 남편과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확실하게 치유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었죠. 특히 이전 시어머니는 전 남편에 비해 학력이나 출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저를 너무 미워하셨어요. 게다가 아들을 낳기로 원했는데 나를 낳으니까 실망을 하셨는지 더욱 시집살이는 심해지더군요. 이에 너 뭐 하니? 내가 거길 왜 앉아? 네, 저도 식사하려고요. 아침부터 기분 더럽게 만들지 말고 콜도 보기 싫으니까 너는 구석에 가서 따로 먹어라. 어머니, 저도 씻고 있는데 여기 앉아서 같이 식사하면 안 될까요? 내가 무슨 식구냐? 나는 너같이 출신 더러운 해, 며느리로 인정한 적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일할 때 빼고는 되도록이면 내 눈에 보이지 마.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예쁘게 좀 봐주세요. 뭐
예쁜 구석이 있어야 예쁘게 보제? 학력도 안 좋아, 출신도 더러워. 게다가 아들 낳으라니까 크거나 못해서 딸 낳아놓고 아니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아주세요. 저도 우리 집 귀한 딸이에요. 그래, 너 그럼 쓸모없는 뒷딸이고 귀한 대접해주는 내 친정으로 가라? 네, 그럼 저는 귀한 대접해주는 친정으로 딸 데리고 갈 테니까 앞으로 찾지나 마세요. 그날 이전 시어머니는 멀쩡한 제 딸까지 싸잡아서 무시를 하셨고 저는 욱하는 마음에 나를 데리고 시댁을 나왔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짐 싸들고 그냥 친정에 들어가서 살고 싶었죠. 마음 불편하게 지내는 것보다 제 편 가득한 친정이 100배 1000배 낫겠죠. 그러나 친정 부모님이 걱정을 하실까봐 참아가지는 못하겠고 결국 딸과 함께 동네 몇 바퀴 빙빙 돌다가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들어가면서도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겠구나 싶어 걱정했었는데 제가 들이받고 시댁을 나올 줄은 몰랐는지 집에 들어가 있는 저를 보고도 뭐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덕분에 그 일은 흐지부지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시집살이는 진행 중이었고 전 남편도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변하게 되었어요. 마치 저를 가정부 부리듯이 행동했거든요. 게다가 살면서 여자 문제도 엄청 많이 일으켰어요. 잊을만 하면 추가로 펄에 넘청 많은 문제도 생겼죠. 술집에 가서 여자들을 만나고 오더라고요. 전 남편이 그러고 다니는 것을 몇 번이나 들켜서 싸우기도 엄청 싸웠죠. 그런데 한 번은 전 남편이 셔츠에 여자 립스틱을 묻혀서 들어온 거예요. 당연히 그걸 본 저는 방방 뛰면서 지게 뭐냐고 난리를 쳤죠. 당신, 이게 뭐야? 이거 여자 립스틱 아니야? 설마 또 나 몰래 여자 만나고 다니니 무슨 말도 한다는 소리야? 이게 어떻게 여자 립스틱이야? 아니, 그냥 애 가지고 노는 크레파스 같은 게 묻었나 보지. 당신은 내가 바보인 줄 알지? 어떻게 크레파스랑 모든 게랑 립스틱이랑 같을 수가 있어? 내가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온 것도 아니잖아. 그냥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여자 립스틱 조금 묻혀질 수도 있지? 이게 왜 난리야? 전 남편은 정말 뻔뻔한 태도로 나오더라고요. 여자 립스틱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묻혀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면서 괜히 오버하지 말라며 헛소리를 해댔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여자 립스틱이 셔츠 카라가 있는 곳에 우연히 묻을 수 있냐고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하라면서 크게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전 남편은 할 말이 없었는지 바닥에 있는 딸아이 장난감을 발로 차더니 집을 나가 버리더라고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쏙 편하게 살고 싶었죠. 물론 딸에게는 엄마가 제일 소중한 존재라고 하지만 아빠가 필요한 순간이 분명 있을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만 참자 싶었죠. 그래서 전 남편이 셔츠에 립스틱을 묻혀온 그날에도 이혼 소리가 끝까지 차올랐지만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을 통해 그 일을 알게 되었어요. 된 이전 시어머니는 안 그래도 힘든 저를 자꾸 자극하더라고요. 너 설마 우리 귀한 아들 이웃나 만들 건 아니지. 웬만하면 이혼하지 말고 참고 살아라. 너도 알겠지만 나 너 죽을 만큼 싫어도 내 아들이 좋다니까 겨우 허락했어. 그러니까 내 아들이 어떤 짓을 하던지 너는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해.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봤는데 못 본 척,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해요. 심지어 다른 것도 아니고 바람을 피웠어요. 여자 립스틱을 묻혀왔다고요. 원래 남자들 밖에 나가서 한두 번씩은 그런 사고 친다. 그리고 너는 억지로 내 아들 가졌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만약 너 여기서 이혼한다고 나오면 나의 자식 낳은 애한테 양육비는 절대 못 주니 그렇게 알아라. 이전 시어머니는 이혼을 하면 저희 손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본인 집에서는 절대 이혼남이 나올 수 없다며 조용히 참고 살라는 말을 했어요.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이 별일 아니라는 것처럼 나오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전 남편은 이전 시어머니가 자꾸 편을 들어줘서 그런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대로 나이 뛰며 살았어요.
셔츠에 립스틱을 묻혀온 것도 모자라 어느 날은 아예 아파트 입구에서 여자랑 둘이 있는 모습을 저에게 들키게 되었죠. 상황을 보니까 여자의 차를 타고 집에 들어온 듯 보였어요. 당연히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었죠. 어떤 여자가 그 모습을 목격하고 제정신일 수 있겠어요? 저는 집에 들어온 전 남편 앞에서 악을 지르며 이혼 통보를 했어요. 이건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이전 시어머니는 끼어들어 전 남편 편을 뜨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 앞에서 이 열소리 꺼내지 말랬지? 얘가 어디서 시어미 명령을 무시해. 어머니도 어떻게 된 일인지 다 들으셨잖아요. 이제는 하다하다 여자를 아파트까지 끌고 들어왔다니까요. 자아가 고장나서 회사 동료 차를 얻어 타고 온 거라잖아. 너는 왜 그렇게 사람 말을 못 믿니? 회사 동료랑 과한 스킨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입 아프게 같은 말 반복하기 싫어요. 그냥 이혼하겠습니다. 굳이 이혼해야겠으면 너 혼자 나가서 살아라. 우리 아들 핏줄은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놓고 가. 어머니, 어차피 저희 유리 싫어하시잖아요. 아들 아니라고 미워하시는 거 뻔히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네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는데 제가 어떻게 호랑이 그래? 저희 딸을 놓고 가요. 그냥 제가 데리고 나가서 살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얘는 우리 집안 핏줄이야. 네가 나가면 6살 먹은 네 딸한테 대신 살림시킬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고 혼자 나가. 이전 시어머니는 끝까지 양육권을 못 주니까 나가려면 혼자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직 어린 저희 딸을 집안 가정부로 부려먹겠다는 말을 했죠. 처음에는 어떻게든 전 남편과 합의를 봐서 나를 데리고 나가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마마보이가 시어머니의 말을 어길 일은 없겠더라고요. 합의가 아니면 이혼 소송을 해야 하는데 사실 저는 변호사를 살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렇다고 혼자 나가기에는 정말 제 딸한테 그딴 식으로 행동할 사람들이라 결국 저는 악몽 같은 집에서 입술을 깨물며 악으로 깡으로 버텨냈어요. 그러나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진 가정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 달도 안 되어서 정말 큰 문제가 터지게 되었죠. 당시 저는 시댁이 가까우니까 매일같이 이전 시어머니 집에 들러 식사를 차리고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반지가 없어졌다면서 저를 잡는 거예요. 이전 시어머니가 찾는 것은 금반지였는데 이전 시아버지께서 선물로 준 거라 애지중지 하시던 것이었죠. 그래서 특별한 날이 아니면 액세서리함에 넣어놓은 후 끼고 다니질 않아요. 그런데 하필 제가 시댁에 있을 때 그 반지가 없어지게 되었죠. 저는 반지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집안 어딘가에 굴러다니고 있겠지 싶어요. 방 한번 다시 찾아보시라고 하면서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이전 시어머니는 자꾸 애꿎은 저를 잡더라고요. 너는 내 반지가 없어졌다는데 왜 이렇게 태어나냐? 혹시 내가 훔친 거 아니야? 제가 어머니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그 반지를 훔쳐요? 저는 절대 아니니까 방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출신도 들었고 제대로 베어먹은 게 없으니까 그딴지 충분히 할 수 있지. 내가 청소하다가 금반지가 보이니까 팔아서 친정 도와주려고 훔친 거 아니야? 어머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출신 안 좋고 배운 게 없으면 다들 물건 훔쳐서 연명하나요? 저는 절대 훔치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잘 찾아보세요. 오냐, 내가 그렇게 당당하면 몸 한번 뒤져봐야겠다. 이전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의심하면서 여기저기 제 몸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애타게 찾던 금반지가 나온 곳은 바로 제 앞치마 주머니였어요. 아마도 이전 시어머니가 제가 없을 때 요리를 하다가 넣어놓은 것 같은데 저로서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당연히 이전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죠. 아무리 제가 아니라고 해도 드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너 이제 남의 물건을 가져가기까지 하냐?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친정 도와주려고 한 거 맞지? 어머니,
저 정말 그런 짓 하지 않았어요. 제가 입고 있는 앞치마에서 반지가 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상황에 도둑말을 누가 믿어? 나 이거 그래서 그냥 못 넘어간다.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야겠다. 기전 시어머니는 집안에 도둑을 며느리로 들였다면서 방방 뛰었죠. 물론 중간에 전 남편이 연락을 받고 와서 경찰에 신고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상대로 전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오히려 저랑 못 살겠다면서 이혼 통보를 하더라고요. 나는 남의 물건 죄의식 없이 함부로 가져가는 사람과는 뭔 부딪히면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나 정말 그런 짓 하지 않았다니까? 아, 내가 입고 있던 앞치마에서 금반지가 나왔는데 언제까지 발뺌을 할 거예요? 아, 나 입 아프게 입씨름하고 싶지 않으니까 조용히 합의 이혼 서류 가지고 오면 도장 찍어. 그리고 내 피 섞인 유리는 더러워서 안 키울 거니까 그냥 데리고 가. 전 남편은 진절머리가 난다면서 서류를 가지고 올 테니 그냥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전 시어머니는 전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통보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전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을 들켜 제가 이혼 통보를 했을 때는 무작정 버티라고 하더니 태도가 180도 돌변한 게 어이가 없었죠. 결국 저는 억울하게 금반지를 훔친 사람으로 누명을 쓰고 받은 거 하나 없이 이혼을 당해야 했어요. 당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예전에 친정엄마에게 비상금으로 받아놓은 200만 원이 끝이었죠.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후 곧바로 돈과 딸을 챙겨서 집을 나와야 했고 찜질방을 전전해야 했어요. 비록 억울하게 이혼을 당해 딸과 함께 찜질방을 전전해야 했지만 이혼을 하고 나니까 차라리 속은 편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매일같이 이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눈치만 보면서 살아야 했잖아요. 게다가 시댁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마냥 너무 힘들었기에 하루 빨리 이혼을 한 게 옳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저희 딸은 아빠 없이 자라야 하겠지만 쓰레기 버리듯 딸도 버린 두 모자의 행동을 보니까 그동안 애정이 손톱만큼도 없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딸도 그 집이 불편했던 것인지 찜질방을 전전하면서도 실은 뒤를 조금도 내지 않았어요. 다만 걱정이 있다면 언제까지 찜질방을 전전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가지고 있는 200만 원으로는 보증금도 낼 수 없는 형편이었기에 방을 구하는 것은 무리였어요. 결국 선택지는 두 가지였죠. 친정으로 딸아이를 데리고 들어가거나 숙식 제공을 해주는 일자리를 찾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친정집은 너무 멀고 좁은 편이라 저희 두 사람이 들어가 살게 되면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일단 숙식 제공이 가능한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나름대로 여기저기 문을 두드려봤는데 아무래도 나이까지 데리고 있는 저를 쉽게 받아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참 막막한 상황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돈은 점점 떨어지는데 일자리는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 발만 동동 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위기가 닥쳤을 때 기회가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다행히 지금의 남편이 찜질방을 전전하던 저희 두 사람을 받아주었죠. 당신 남편은 고급 일식집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직원을 구하고 있었는데 숙식 제공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던 듯 보였죠. 그러나 당시 저는 돈이 떨어지고 마음이 급한 상황이었기에 그냥 되는 대로 이력서를 놓고 나를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사실 처음에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숨기려고 했었어요. 그동안 아이가 있다고 하면 좋게 보다가도 생각을 바꾸시는 사장님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막상 면접을 보니까 딸아이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알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장님, 사실 이력서에 자녀 관련 내용을 적지 않았는데 제가 딸이 한 명 있어요. 그래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래요. 나름 지금 몇 살이에요? 6살이에요. 딸 있어도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치지만 말아주세요.
왜 내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녀 있어도 괜찮아요. 아니, 누구나 언젠가는 자식이 생기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날이 6살이면 저희 아들이랑은 1살 차이네요. 둘이 잘 놀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데리고 와요. 남편은 다른 사장님들과는 다르게 저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죠. 오히려 저희 모녀의 딱한 사정을 듣고 나서 가게 안쪽 방에 데리고 와 지낼 수 있게 배려를 해줬어요. 사실 24시간 어린이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 싶어 막막했는데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주니까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저는 그 도움에 보답하고자 농땡이를 부리고 더욱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고 가끔씩 저희 딸이 심심해할까봐 아들도 데리고 와서 같이 놀 수 있게 해주었죠. 그리고 쉬는 날에는 저희 딸과 같이 놀이공원이며 피크닉을 함께 가자고 제안도 해줬어요. 덕분에 딸도 즐거워하고 저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서 근무 시간에는 남들보다 더 일을 하려고 했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동고동락하면서 의지하며 지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까워져 오늘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렇게 가족이 되기까지 힘든 시간도 참 많았죠. 하지만 뒤늦게 복이 찾아오는 것인지 저는 천사 같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이제야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와 딸은 결혼하고 나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러나 권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던가요? 아, 정말로 그 말이 맞는 건가 봐요.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한 2년째가 됐던 때, 이전 시어머니랑 전 남편이 저의 식당에 찾아왔었죠. 살고 있는 동네도 다르고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지내서 살면서 만나게 될 일은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 남편 가게에서 만나게 되니까 조금, 아니 많이 당황스러웠죠.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른 곳으로 가라면서 내쫓고 싶었지만 음식점에 찾아온 손님을 함부로 쫓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니 싫더라도 들어오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저는 식당 일이 너무 바빠서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 가게에 나가 서빙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너무 불편해서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지만 일단 저는 티를 내지 않고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두 사람을 대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제가 물이랑 그릇을 가져다주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더니 여기서 이러고 서빙이나 앉아있네. 하긴 학력이며 출신이며 뭐 하나 잘난 게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밖에 없겠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뭘 알고나 얘기하세요? 여기 제 남편이 하는 식당이거든요. 여기 사장이 제 남편이라고요. 아, 재혼했다더니 전혀 꼴 좀 봐에 채혼을 해도 쳤던 남자랑 했네네. 남편 어지간히 돈도 없나 보다. 직원이라고는 너 한 명밖에 없네. 아직 직원들 오기 전이고요. 눈이 있으면 주변 좀 둘러보세요. 장문 밖에 대기 손님들이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그리고 두 분도 맛집이라는 소리 들으셨으니까 대기하다가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이게 진짜 너 우리 엄마한테 자꾸 그딴 식으로 얘기할래. 손님 식사하러 오신 거면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저희가 한 공간에서 희인낙낙할 사이는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대놓고 하는 대화가 정말 거슬리고 열불이 났죠. 그러나 처음에는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무시한 후 주문만 받아 나가려고 했어요. 두 사람은 룸을 잡아서 들어오기는 했지만 안팎으로 손님들이 많이 있던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남편 가게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두 사람은 저희 부부를 보고 하찮은 일을 한다면서 자꾸 기분 나쁜 말들을 내뱉는 거예요. 결국 저는 화가 나서 두 사람에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었고 한참을 쏘아대다가 방을 나왔어요. 사실 두 모자가 있는 방을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낮 장사를 하고 있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오기 전이라 서빙은 저 혼자 다 하고 있었기에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주문도 제가 받고 그들 앞에 음식도 직접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주문을 받을 때 두 모자가 새우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먼저 확인을 했었죠.
두 분 새우 알러지 가지고 계시죠? 그럼 새우 들어간 요리 빼거나 다른 음식으로 대체해드리면 될까요? 새우가 얼마짜리 음식인데 그걸 빼니 어차피 다른 손님도 곧 도착할 예정이라서 새우는 우리가 알아서 빼고 먹을 테니 아이 그냥 코스 그대로 가져다 주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드릴게요. 두 사람은 제가 새우 알레르기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정색을 하면서 앞으로 오일 손님이 또 있다고 그냥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저는 손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맞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답하면서 그들 주문을 그대로 주방에 알렸죠. 그리고 음식 서빙도 제가 직접 해주었어요. 저는 당연히 새우는 알아서 빼놓고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착각을 해서 잘못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음식 서빙을 하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알려줬죠. 이 음식에는 건새우 갈아 놓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볶음 요리에도 새우가 들어갔으니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우리가 알아서 걸러내고 먹을 테니까 너는 좋은 시간 방해하지 말고 그냥 나가봐. 분명히 음식 주문할 때 더울 손님이 있다고 했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데 일부러 음식을 달라고 했겠나 싶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죠. 하지만 저의 불길한 예감은 맞아 떨어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다급하게 두 모자가 있는 방으로 달려가더군요. 저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헐레벌떡 뒤쫓아갔고요. 그런데 방에 도착해보니 두 사람이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쓰러져 있었어요. 음식 그릇들을 보니까 새우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한 번씩 다 먹은 듯 보였죠. 아무래도 두 사람은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저를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먹은 것 같았어요. 사실 저희 가게는 카운터 쪽에 내부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었죠. 때마침 남편이 다른 손님 계산을 해드리면서 음식을 먹고 쓰러지는 두 사람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후 바로 119에 신고한 후 달려갔던 것이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곧이어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이 되었죠.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싶었어요.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먹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남편이 일찍 발견하고 신고를 해주어서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킨 후 남편과 함께 장사를 계속 이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두 사람이 실려간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가게에는 경찰들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손님으로 온 줄 알고 자리를 안내하려고 했죠. 그런데 경찰들은 뜬금없이 저와 남편을 조사해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경찰에서 조사할 게 뭐가 있어요? 저희 두 사람 잘못한 게 없는데? 이순영 씨, 박재철 씨 알고 계시죠? 아까 여기서 음식 먹고 쓰러지신 분들이요. 네, 그런데 그건 두 사람이 새우 할례를 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 그건 조사해보면 나올 일이고요. 두 사람이 의식을 찾자마자 두 분을 신고했습니다. 아무래도 음식에 이상한 곳을 탄 것 같다고 하던데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한 곳을 타다니요. 저희가 두 사람한테 왜 그런 짓을 해요? 저희 두 사람은 경찰관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는 두 사람과의 관계를 밝히면서 일부러 그런 짓을 꾸민 게 틀림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죠.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경찰관님들은 과거에 그런 인연으로 묶여 있었으니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짓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면서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남편도 저를 의심하니까 황당했는데 경찰관님들에게 제 편을 들고 나섰어요. 경찰관님들, 상황상 제 아내가 범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지 마세요. 음식은 제가 주방에서 다 만드는 거고 저희 아내는 서빙만 합니다. 남편분 심정도 이해는 하지만 상황상 안 해보니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CCTV 영상 확인했을 때 음식 나오기 전에 약간 삿대질하면서 어느 정도 피고 싸우던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경찰관님들 눈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CCTV를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두 사람이 먼저 시작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이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새우 들어가는 음식들은 다른 걸로 대체해 주겠다고 했어요. 알고 있어도 가져다 주셨잖아요.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빼고 다른 음식으로 대체해야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러나 두 사람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른 사람도 올 것이라며 그냥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음식을 파는 사람이 손님이 가져다 달라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아휴. 일단 여기서 그런 일로 싸우지 말고 두 분 모두 경찰서로 가서 이야기하세요. 저는 그들과 어떤 관계였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말했지만 상황은 두 모자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그런 일로 반응하진 않는다고 생각하고는 방안을 돌아다녀야 했죠. 그러나 경찰관들은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일단 그들과 함께 경찰서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두 모자 옆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단골 손님이 다가왔어요. 아휴, 정말 운 좋게 단골 손님이 왔네요. 경찰관님들, 이분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옆방에서 이 사람과 함께 식사를 했답니다. 아유, 그 사람들입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같이 식사한 것도 아니면서 그 사람들이 악질인지 아니지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는데요? 서로 대화 소리 잘 들려요. 분명히 저분은 주문받을 때 그 사람들한테 새우 알레르기 있으니까 빼거나 바꿔주겠다고 제안했고 그 사람들은 일부러 엿을 먹이려고 그냥 달라고 한 거예요. 이분들 억울한 상황 맞습니다. 단골 손님은 두 모자가 음식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걸 일부러 먹은 게 확실하다고 했어요. 두 모자는 음식 주문을 하기도 전부터 저랑 제 남편에게 엿을 먹이고 가게를 망하게 하려면 새우 먹고 아픈 척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죠. 그런데 음식이 나오고 조절을 못했던 것인지 전 남편이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냐고 약도 안 가져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기절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단골 손님은 그들의 대화가 아무리 봐도 수상해서 가만히 놔뒀다가는 제가 억울하게 가게 문을 닫게 생긴 것 같아 나중에 저희가 한가할 때 가게에 들려서 들려줘야겠다 싶어 몰래 녹음을 했다고 했죠. 두 번 다시 이 모자를 받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걸 경찰관님들에게 증거물로 제출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억울한 누명이 벗겨질 수 있었죠.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편은 잔뜩 화를 내면서 오히려 무고죄로 그들을 고소하자고 했어요. 저도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었고 남편 말대로 고소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은 억울함을 풀어준 단골 손님에게 은인이라고 하면서 감사의 표시로 1년간은 공짜로 식사를 하시라고 했어요. 저희의 감사 표시에 단골 손님은 무슨 은인이냐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라고 쑥스러워 하셨죠. 그렇게 제가 그들을 고소한 지 약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두 모자는 고소장을 받게 된 것인지 제 발로 가게에 찾아와 싹싹 빌기 시작했죠. 아, 내가 잘못했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 우리 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아,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용서요. 하마터면 두 사람 때문에 저희 가게 날아가고 저 빨간 줄 생길 뻔했어요. 그래놓고 용서를 해달라고요. 어떻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 짓을 해요? 내가 잘못했어.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빛은 누가 그쪽? 여보야, 영업방해로 고소장 더 받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일어서서 가는 게 좋을 거야. 저는 이 말의 끝으로 가게 안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놔줄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게 된 남편은 주방에서 소금 한 바가지를 들고 오더니 그들에게 뿌리면서 당장 가게에서 멀어지라고 소리를 질렀죠. 덕분에 두 사람은 오가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얼굴이 빨개져서 헐레벌떡 일어나 도망치듯 갔어요. 저희 부부는 끝까지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인간이란 참 무서운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해결이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 결자해지라고 본인이 벌인 일은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 있죠? 두모자가 나쁜 마음을 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으니 당연히 그에 합당한 처벌도 그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애초에 조용히 식사만 하고 갔어도 아니 저를 처음 봤을 때 했던 비웃음 섞인 말로 끝을 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가 된 것은 이런 짓을 저지른 두모자 탓이고 자승자박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두모자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뒤돌아보고 정신 좀 차렸으면 정상적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 마주치는 좋을 일은 없으니 평생 안 보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애청자님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꽃피는 3월에는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